먼저 2026년이 중요한 이유, 결정적 분기점의 해입니다. 분기점, 변곡점이죠. 버블, 이제 보통 기술 랠리를 5년 정도로 봤을 때 후반부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전반부는 안정적이죠, 어느 정도. 하지만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심하고 갈 땐 또 확확 가고 떨어질 땐 또 확확 떨어지고 이 안에서 자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요.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고요. 일반 대중은 수익률이 낮고 최고점에 물렸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게 고점이 오더라도 살짝 눌리고 다시 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레버리지 하나 투자해서 존버하는 사람이랑은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 실적 둔화, 유동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변곡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회차 첫 번째 특강 간단히 복습해보면 이거였죠. 2회차 특강 또 파동 강의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요거 기억나시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26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일시적 고점 가능성이란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버블이 끝나서 완전히 버블이 꺼지는, 완전 나락가는, 망하기 직전에 그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고점이다. 그 얘기는 지금이 요 구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6년 어느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고점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자, 이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아질 거예요. 달러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국면이 올 건데 이때부터는 증시가 바로 이렇게 꺾이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들쭉날쭉 한다는 거죠. 애매하게 중소형주 레버리지 몰빵한 사람은 크게 다치는 구간이 옵니다. 이런 후반부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이 중요한 것이다. 동시에 상승장 후반부로 가는 길목. 상승은 끝나지 않았지만 리스크는 높아지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국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상승장을 또 준비하겠죠. 이걸 피했으면은 물론 100% 정확한 고점에서 모든 물량을 다 판다 이게 아니에요.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놨으면 여기서 다시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리 수익이죠. 이게 이렇게 갔을 때는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26년을 바라보시면 어쨌든 26년에 고점이 한번 나오더라도 이 상승이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물려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이 중소형주 레버리지에 물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S&P 500 6% 빠졌는데 계좌 90% 사라졌죠? 레버리지 쓰신 분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큰 흐름 전략을 가져가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으로 맞춰보세요. 버블 붕괴가 도대체 언제 올까요? 버블 붕괴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자, 요 두 개를 한번 답을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대부분 하나는 거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나왔고요. 나온 것들을 조합하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예요. 경기 둔화 그리고 추세 긴축.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나온다고 무조건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추세 긴축이 나왔다고 무조건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닷컴 버블, 그때 버블이 왜 꺼졌을까요? 추세 긴축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오고 한참 지나서 버블이 꺼졌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추세 긴축에 대한 우려, 이게 본격화되고 경기 둔화가 우려가 본격화되면 그제서야 버블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오는 거죠. 시장 폭락은 그냥 금리 하나 때문이 아니라 실적, 여긴 실적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금 조달 환경의 악화, 그런 것들이 여기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일시적인 둔화가 아니라 잠깐 이런 출렁임이 아니라 추세 둔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경기 둔화는 추세 둔화. 일반적으로 경기가 먼저 확장이 되면 수요가 높아지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죠. 그러다가 결국 이 공급이 과잉이 오면서 소비가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긴축으로 넘어가는, 자, 보통 이런 형태인데 이게 모두 다 와야지만 버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 과연? 자, 기본 전제 경기 둔화. 지금 과연? 아니죠.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주들이 고개에 쳐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주들도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게 26년의 특성인데 경기 확장 국면이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통화 긴축하나요? 반대죠. 금리 내리고 있죠. 전체 버블에 꺼지는 자, 이 구간,
여기가 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년에 걱정하는 건 이 구간이다. 흐름만 잘 타면 수익률 극대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 국면, 유동성 확장 국면이죠. 지금 버블 붕괴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버블 붕괴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AI 버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 실적, 부채, 통화 정책,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그제서야 버블 붕괴가 올까 말까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멀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99년보다는 자, 00년 3월 달에 버블이 꺼졌죠. 그 직전인 99년보다는 지금 97년 중반에 가깝다. 요거는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 이 고점이 나온 다음에 꺼지는 이 국면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학습해서 기준을 세워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에 일시적인 고점까지 와준다면 상당히 고마운 거죠. 오히려. 네, 스카일러 MS님 질문. 오파에서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하나요? 전량 매도입니다. 그때는. 이때는 자,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수가 최소 20%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최소. 과거 우리 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미장 얼마 빠졌죠? S&P 500 28% 빠졌거든요. 나스닥은 30%대. 대형주를 봐도 몇 퍼센트 빠졌나요? 이걸 막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량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저도 정확한 고점을 완벽하게 잡아낼 순 없고 이런 국면에서 분할 매도를 해 나가거나 이런 국면에서 좀 팔거나 이런 국면에서 팔거나 비교적 고점권에서 팔면 되는 것이지 최고점을 잡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안다면 대략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자, 이런 형태로만 가도 상당히 좋다.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오히려 오파 고점, 레버리지며 집 팔고 차 팔고 여기 이 직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 팔고 차 팔고 3배 레버리지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비 투자 측면에서 닷컴과 현재 비교해 봤을 때 이때는 GDP 대비 15%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13.8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높은 수치긴 해요. 하지만 여력이 있다 아직. 그리고 실적 현재 S&P 평균 수익 13.5%. 과거 평균이 이게 버블 말고 평균입니다. 12.7이거든요. 오히려 높아요 지금. 코스피 이익 증가율 기대치가 지금 거의 30%인데 과거 평균 11%예요. 지금 그 3저우왕 때 이때 거의 그 코스피가 8배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장기간 횡보했죠. 지금도 굉장히 상당 기간 횡보한 다음에 올랐죠. 이때를 사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코스피는 올라갈 때 극적으로 오르고요. 이땐 달러, 저유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저금리 이런 거에 기반해서 급등하고요. 그 다음엔 또 몇 년 동안은 또 조정, 횡보, 박스입니다. 박스 칩니다. 또 이때는 코스피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이익이 올라오는 때가 과거 평균과 지금 거의 3배죠. 다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과거 몇 년 전에 투자할 때와는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국장도 그렇고 AI 이 모멘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괜찮은 국면입니다. 근데 이 국면이 안타까운 점은 이미 많이 지나왔다는 거죠. 많이 흘러왔다. 그래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고 내년에는 어느 시점 또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을 걱정할 정도로 시간이 일단 좀 많이 지났죠. 많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26년에 초반에는 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가 하락이 뭐에 좋을까요? 22년에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창 우리가 유튜브나 무슨 정보 방송이나 뉴스, 기사 이런 거 보면 항상 물가, CPI 이 얘기만 나왔죠. 시장이 여기에 덜덜 떱니다. 아, 물가 높으니까 또 금리 올리겠구나. 공포,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자, 이런 국면인데 물가가 빠지는 국면은 반대겠죠.
아, 물가 계속 빠지네. 안정적이네. 연준이 굳이 금리 안 건드려도 되겠네. 금리 계속 내릴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26년에 초반 정도 물가가 빠진다면은 이건 좋은 겁니다, 증시에. 물가 하락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기저효과. 25년도 1, 2, 3월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뚝 솟아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2분기에는 좀 낮죠.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에는 그 1분기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 26년 1분기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점, 요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2분기에는 좀 오히려 낮기 때문에 26년 2분기에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어쨌든 작년이 높아서 YOY가 내려가 보이는 현상. 연준이 숫자를 보죠. 어쨌든 YOY 내려가면 긴축을, 금리 인상이나 금리 동결을 강화할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좀 시간을 벌 수 있다. 유동성 호재로 시장이 해석할 확률, 이런 게 높은 거죠. 그리고 금리 올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버블 붕괴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때 95년도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요 초입을 우리가 보통 닷컴 버블의 시작점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붕괴가 언제 왔죠? 00년 3월 달에 왔죠. 근데 붕괴가 요때 왔는데 금리 추이를 보면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버블이 꺼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갔거든요. 1년이 넘게 갔는데, 이 중에도 주가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약간 좀 배치되는 그런 사실일 수 있는데, 아무튼 닷컴 버블 때는 그랬습니다. 이때는 결국 6번째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올리기 직전 요때 미리 빠졌고요.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요 팩트 하나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 둔화, 수요 붕괴,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둔화 우려, 긴축 우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명확한 버블 붕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긴축 우려가 생기더라도 이게 AI 버블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주에 보통 5년 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26년 4년 차죠. 1, 2, 3, 4. 요 정도 국면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룸이 좀 남아 있고요. 요런 조정이 한번, 이거는 닷컴 버블이나 모바일 팡 랠리나 유사했다. 요런 고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 26년은 어쨌든 강세장 AI 버블 4년차 돌입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거에는 수익률이 보통 부진했는데요. 변동성도 높습니다. 지금 S&P 500 연간 수익률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인데, 중간선거 해에는 이런 흐름이에요. 등락이 심하죠. 변동성, 그리고 수익률이 좀 이때는 특히 5월에서 9월 정도 수익률이 좀 부진하다. 변동성으로 놓고 보더라도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파란색 중간선거 해가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해에 비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자료인데, 이런 국면은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변동성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수익률 극대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나스닥 일봉을 놓고 볼 때 버블 후반부, 이때 99년에서 2000년, 여기가 닷컴 버블 최고점이거든요. 후반부에는 이런 형태로 이 주황 색깔 100일 2평을 이렇게 계속 지지받으면서 요 근처에서 깨더라도 요 근방에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올렸다. 이런 경향이 있었다. 이런 버블 후반부에는 이런 100일 2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로 작용을 했다는 부분. 이걸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대응 지점으로 참을 수가 있겠죠. 추세를 좀 살릴 수 있는 생명선 느낌이다. 그리고 100일선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손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그 200일 이평선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이전에는 200일 이평선 지지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200일 이평선이 여기까지 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조정이 100일 깨졌으니까 무조건 200일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모멘텀, 하락 모멘텀, 큰 이벤트, 이런 게 있어야 경기 둔화나 침체나 급격한 인플레의 좀 반등이나
올해 2월, 3월에 나왔던 그 관세 폭락처럼 뭔가 그런 이슈가 뭐 하나 있어야지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가거나 고기를 깨는 것이지, 그 외에는 사실 그 사이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26년에 우리가 계속 트래킹 해야 될 게 바로 달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고요. 특강 1회차 특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트럼프 1기 때의 이 달러 흐름과 자, 현재 비교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반등 후 재차 하락, 여기서 반등, 다시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구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 좋은 겁니다. 여기 제가 100포인트 말씀드렸죠. 그 특강 2회차 지지저항 다 배우셨죠? 여러분도 이거 그을 수 있어요. 중요한 지지이자 저항이죠. 여기 뚫었으면 더 갔습니다. 근데 뺐죠. 우리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달러 하락이 1차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차트가 똑같으니까 간다, 그게 아니에요. 차트의 프랙탈도 있지만 유동성 환경에서의 이 달러 하락, 요거 제가 그 외 달러 하락 요인 1차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요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 국면에서 증시는 좋을 것이고요. 달러가 빠지는 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락이 다 나오고 어떻게 됐나요? 올랐죠. 여기부터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변동성 그리고 조정, 자,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달러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하락 추이,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와 그 다음에 언제 반전할 것인가, 이걸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미리 잡아놓고 그대로 가는지 트래킹하고 그 다음 국면에서 그럼 달러가 그렇게 반등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6년 전략에 대한 특강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26년에 어떤 시나리오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현금화를 어떻게 하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생각해 두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달러가 이때와 같이 추세적으로 반등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을 그 비중을 줄이는 1차 엑시트 신호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달러가 그러면 왜 반등할 것이냐? 이 달러 하락도 제가 근거를 드렸고요. 그럼 이 달러 반등은 왜 나온 것이냐? 그 근거입니다. 대규모 감세, 인프라 지출, 국방비 확대, 이런 것들. 이게 뭘로 하는 건가요? 나라 돈이죠. 재정 적자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까요? 국채를 발행하겠죠. 국채가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린다. 국채 팔고 돈 가져와서 그 돈으로 뿌려야 되니까 이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요.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를 높여야, 국채 금리를 높여야 사겠죠. 그래야 국채가 팔리죠.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금리의 값이 올라가면 달러를 여기저기서 살 것이다.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 너네 중국이나 멕시코 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와. 우리나라 와서 들어와서 제조업해. 이 트럼프의 제조업 리쇼어링은 어쨌든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야 됩니다. 미국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이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어느 시점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뭐죠? 주요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의 가치다. 상대적 가치예요.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이게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올라간다. 일본, 유럽, 캐나다, 스위스, 뭐 이런 애들, 영국. 자, 이런 그 주요 국가들의 통화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유럽, 일본 성장이 약간 정체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대적 성장 우위, 성장 국가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달러를 사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시점, 일정 시점 이후에는 달러가 이렇게 반전할 가능성,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유동성 확장 국면이죠. 금리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도 금리는 내려갈 거니까 또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 요인인데 이런 게 나온다고 달러가
반등할 것이냐? 반등할 수 있다. 이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달러 지표를 통해서 계속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 이 움직임을. 즉 이주봉 보여드렸죠? 중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환을 무슨 기술적 분석으로 보냐 하시는데, 외환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환 트레이딩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무엇보다 잘 맞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고점 가능성을 좀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자, 나스닥 연봉입니다. 연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연봉을 많이 안 보실 텐데, 연봉에는 노이즈가 다 제거가 돼 있어요. 자, 요 양봉 하나에 지금은 이렇게 그냥 깔끔한 양봉이죠.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 파산, 성공, 그리고 수많은 휩소,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근데 연봉 하나 보면 그냥 깔끔한 양봉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보면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장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봉 이평선과의 이격, 이게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인데,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연봉의 26년에 연봉 이격이 약간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격 감소, 과열 해소를 위한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게 26년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조정이 설령 좀 나오더라도 고점 뚫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죠. 먼저 오르고 먼저 과열되고 먼저 꺾인다. 비트코인이 먼저 꺾이고 나스닥이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근데 지금 자, 요 비트코인 연봉을 보면 아까 나스닥 연봉과 좀 다르죠? 이건 지금 이미 이격이 떠있고 음봉이다. 지금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대비 이미 이격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확연히 지금은 나스닥보다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먼저 꺾이면 나스닥도 머지않아 곧 꺾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볼 텐데, 비트코인을 요 흐름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그 연봉이 좀 이렇게 떠있는 이격이 있는, 그 다음엔 이런 과격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보통 리스크를 감내하고 수익을 얻죠. 근데 감수하는 리스크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그래서 26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동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이주봉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22년 10월달 여기부터 지금 닷컴 버블 랠리거든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요 파동 카운팅을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든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더라도 어떤 경우든 일단 여기서 끊으면 된다. 여기서 일단 끊고 여기서부터 5파동이 나오면 일단 그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 구간으로 끊어 놓고 보수적으로 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동 종결을 일단 나왔을 때는 그땐 일단 주의하자. 자, 그러면 일단 주요 종목을 한번 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지금 12월 자체를 놓고 보면 요거는 제가 1차 특강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드렸죠. 정리하자면 12월의 관건은 이거다. 얼마나 눌릴 것인가. 그 얘기는 12월의 조정이 이렇게 완전히 추세 붕괴되는 조정이 아니라 다시 갈 것인데, 내년에 다시 갈 것인데 얼마나 눌릴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분할 매수의 관점, 저점에서. 자, 먼저 코스피 월봉을 볼게요. 코스피 2020년 코로나 랠리, 그리고 조정,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횡보하다가 에너지 모으고 쏜 건데, RSI입니다. RSI 월봉이죠. 이 70 이상 되는 국면은 과매수권이에요. 근데 일봉도 그런데 주봉도 아닌 월봉에서 과매수권이라면 조심하는 국면이 맞고요. 자, 요 국면입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고, 분할 매도. 자, 여기 고점이 여기거든요. 21년 하반기에 이 과열이 시작돼서 21년 5월, 6월 이때까지 갑니다. 자, 여기에요. 상당히 오래 갔죠. 지금 이 과열권이 시작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 지금 여전히 과열권이다. 아직 여력이 좀 남아 있다.